자식에게 부모 노릇은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걸까요? 아이들이 성장해 어엿한 어른이 되면 이제 부모 역할도 한 걸음 물러나야 할 때라 여겨지지만 많은 부모님들은 그렇게 쉽사리 등을 돌리지 못합니다. 마음 깊은 곳엔 여전히 그 아이가 어릴 적 잠든 얼굴이 떠오르고 사소한 감기에도 밤을 새워 걱정하던 기억이 어제처럼 생생하니까요. 그래서일까요? 세상은 자식과 거리를 둬라 모든 걸 다 내어주지 말라고 말하지만 막상 내 아이 앞에 서면 그 상식이라는 말이 얼마나 차갑고 무정하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처음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심장이 뛴다고 느낀 건 심리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말 가슴이 저릿하게 벅차올라서였습니다. 그 작은 손가락, 뺨에 닿는 온기 하나하나가 존재만으로 충분한 기쁨이었죠. 그런 사랑을 어찌 절제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였을 겁니다. 많은 부모들이 올인이라는 단어조차 부족할 만큼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식에게 기꺼이 쏟아붓곤 합니다. 아이들이 어느덧 성인이 되어 또 다른 생명을 키우는 부모가 되었을지라도 내 눈엔 여전히 물가에 놓인 어린아이처럼 불안하고 여린 존재로 보일 뿐입니다. 그러다 결국 눈을 감기 직전까지도 부모는 자식 걱정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재산을 나누어 주며 혹여 남은 길이라도 편하길 바라는 마음, 그 끝없는 배려와 사랑이 곧 부모라는 이름이겠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자식의 마음이 늘 부모와 닮은 건 아닙니다. 통계는 냉정합니다. 2006년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고 생각한 자녀는 63%였지만 2018년엔 그 수치가 겨우 26.7%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반면에 부모의 노후는 부모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은 7.8%에서 19.4%까지 치솟았죠. 수치만으로도 말해줍니다. 세상은 변했고 부모에 대한 책임감 역시 점점 무게를 잃고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요즘은 이런 말도 나옵니다. 늙을수록 자식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지혜다. 머리로는 수긍하지만 가슴은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죠. 하지만 직접 그 원칙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들은 자식을 손님처럼 여깁니다. 반가운 얼굴들이 찾아오면 따뜻한 차 한 잔 내어주고 마음을 담아 환대하지만 언젠가 떠날 것을 알기에 너무 기대도 의지도 하지 않습니다. 떠나갈 때 아쉽더라도 애써 담담하게 손을 흔듭니다. 심지어 어떤 부모는 자식이 집에 와도 일부러 반가운 기색조차 내비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이제는 못다한 내 삶을 살아야 할 시간이다.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자신을 중심에 둔 삶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지요. 그날도 김씨 할머니 댁에 주말을 맞아 자식들이 찾아왔습니다. 기대에 찬 목소리로 초인종을 눌렀고 잠시 후 낡은 나무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 반가움은 그들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무슨 일이야? 엄마 뵈러 왔죠. 난 바쁘니 쉬었다 가.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는 돌아서 방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손주가 망설이며 고개를 내밀었지만 할머니는 한 번의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문은 이내 딸깍 소리와 함께 잠겼고 그 안에 할머니의 속마음도 함께 걸려 잠겨버린 듯했습니다. 문만 살짝 열고 이내 등을 돌렸던 김씨 할머니의 차가운 반응. 자식들과 손주는 어리둥절했고 누군가는 마음 한켠에 서운함을 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냉담함 이면엔 평생 말없이 견뎌낸 한 여인의 오래된 사연이 숨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처음 세상의 쓴맛을 본 건 너무도 이른 나이였습니다. 10살도 채 되기 전에 생명의 기둥 같던 어머니가 긴 병칠의 끝에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남겨진 가족은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짐을 싸고 초라한 짐수레 하나에 삶을 싣고 시골의 한 구석으로 옮겨갔습니다. 떼약볕 아래 논두렁과 콩밭을 오가며 겨우 하루를 건사하던 그 시절, 할머니는 고요한 슬픔 속에서도 묵묵히 땅을 일구었습니다. 그리고 19의 어느 봄날, 인생의 전환점 같은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꽃 같은 나이에
띠동갑이 넘는 군인과 혼례를 올렸습니다. 남편은 다정했고 따뜻했으며 그녀의 마음속 빈자리였던 어머니의 부재마저 잊게 만들 만큼 진심을 다해 아내를 아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잠시나마 매일이 축복처럼 느껴지는 나날을 살아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너무도 쉽게 부서졌습니다. 나라의 전운이 감돌며 남편은 전장으로 파병되었고 긴 이별 끝에 간신히 살아 돌아온 그의 눈빛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두 아이를 낳은 뒤에도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어두워졌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말수가 줄었으며 결국 술에 기대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전쟁의 잔인함은 사람을 찢고 부숩니다. 눈으로 본 죽음, 귀로 들은 포성, 몸으로 겪은 공포는 기억이 아니라 상처로 남았습니다. 할머니의 남편도 그 깊은 늪에 빠졌고 알코올은 그를 천천히 무너뜨려 갔습니다. 때로는 고함을 지르며 물건을 부수었고 때로는 주먹이 날아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좋았던 날이 많았으니까요. 누군가에게 그렇게 말했다면 그건 변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에겐 참아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그 아이들이 이런 지옥 같은 공간에서 상처받으며 자라게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먼 고향에 사는 이복 동생에게 두 아이를 맡겼습니다. 아이들이 어디에 있든 여기보다는 나을 거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믿음은 너무도 가혹한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자식들이 도착한 그 집은 따뜻한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얘, 아직도 안 일어나? 밥값 하려면 일찍 움직여야지. 아침마다 날아드는 소리는 훈계가 아닌 명령이었고 그곳의 식탁엔 늘 꿀꿀이 죽이 놓였습니다. 말이 좋아 죽이지, 실은 미군 부대 식당에서 버려진 음식물 찌꺼기를 끓인 것이었습니다. 1970년대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재래시장 한 구석에선 그 음식이 유일한 생존의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그것은 어머니 품에서 멀어진 대가이자 차별과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매일 새벽부터 해가 지도록 일하며 버는 돈을 그곳으로 보냈고 그것만으로도 아이들이 잘 지낼 거라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희망이었는지 그녀가 깨달았을 땐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 부모의 품에서 멀어진 채 고된 세월을 견뎌야 했던 자식들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비로소 어머니의 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긴 투병과 술에 찌든 삶을 마감한 어느 날 김씨 할머니는 주저없이 자식들을 다시 품에 안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녀의 마음속에는 지울 수 없는 죄책감이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감당했어야 할 아픔을 그 아이들에게 짊어지게 했구나. 이후로 할머니는 그 어떤 것도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원하면 아낌없이 내어주었고 자식이 말없이 힘들어 보여도 먼저 다가가 살폈습니다. 아이들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새벽 일찍 일어나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손에 물이 마르지 않도록 온 집안을 도맡았습니다.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되게끔 자식의 앞길엔 단 한 줌의 험한 돌도 놓이지 않도록 그녀는 스스로를 쓸어 담았습니다. 세월은 흘렀고 자식들은 하나둘 제 짝을 만나 가정을 꾸렸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등을 돌려 집을 떠날 때 할머니는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면서도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그래, 이젠 제 삶을 살아가겠지. 그 안도 속엔 자그마한 자부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자신이 온몸을 던져 뒷바라지한 아이들이 무사히 자라준 것만으로도 그녀는 기꺼이 지난날의 상처를 덮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곤 시간이 날 때마다 자식들은 할머니 집을 찾았습니다. 집에 오면 언제나 먹을거리 한가득 싸주고 결혼했어도 여전히 내 새끼들이라며 보듬어 주었습니다. 김치, 된장, 직접 만든 찹쌀떡이며 쑥떡까지 일일이 정성을 담아 싸서 아이들 손에 쥐어주었고
그 모든 음식 봉지엔 삐뚤빼뚤한 글씨로 정성껏 쓴 손편지 하나가 꼭 들어 있었습니다. 바쁘겠지만 끼니는 꼭 챙기거라. 늘 건강해야 한다. 며느리는 특히 살가웠습니다. 올 때마다 밝은 목소리로 엄마하고 달려와 그녀의 팔을 붙들고 웃었고 눈을 맞추며 묻곤 했습니다. 엄마, 요즘 어디 편찮으신 데는 없으세요? 아, 혹시 필요한 거 있으시면 꼭 말씀 주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그런 말에 할머니는 덤덤한 듯 대답하면서도 마음속엔 잔잔한 물결이 일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새아가.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냉장고를 비우듯 온갖 반찬과 간식을 아들과 며느리 손에 들려보냈습니다. 두 손 무겁게 마음은 더 무겁게 채워 내보냈습니다. 차 안에서 먹으라고 싸놨어. 집에 가서 바로 냉장고 넣어야 해. 그녀는 늘 그랬듯 배웅하며 손을 흔들었고 자식들은 익숙한 듯 인사하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햇살이 기울 무렵 할머니는 조용히 산책을 나섰습니다. 동네 골목길을 걷다 불현듯 발길이 멈췄습니다. 도로변 한켠 종이봉투 하나가 찌그러져 뒹굴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며 봉지 사이로 익숙한 색감이 비쳤습니다. 저건... 조심스레 다가가 봉투를 열어본 순간 할머니는 단박에 알아차렸습니다. 자신이 아침에 정성껏 싸준 바로 그 간식이었습니다. 손수 포장하고 마지막에 꼭 넣었던 손편지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편지 봉투는 찢기지도 않았고 음식은 한 입도 먹지 않은 채 버려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조용히 두근거리다 어느새 털썩 가라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실수로 두고 간 거겠지. 깜빡한 거야. 그렇겠지. 그녀는 애써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 현실을 삼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아들 부부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여느 때처럼 미리 준비해두었던 간식들을 바구니에 차곡차곡 담았습니다. 작은 젓가락 하나, 국물 새지 않게 꼭 덮은 반찬통 하나에도 정성과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차에서 출출할까봐 싸뒀지. 좋아하는 강정이랑 어제 직접 지은 찰밥도 넣었어. 그렇게 바구니를 들고 안방에서 나오려던 찰나 거실 너머로 낮게 깔린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익숙한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만 좀 주시라니까. 누가 이런 거 먹어요. 저번에도 냄새 너무 심해서 차 타기도 전에 버렸잖아요. 그래도 너무 대놓고 버리긴 좀 그렇지 않아? 저렇게 좋아하시잖아. 버리는 것도 내가 다 해야 하잖아. 눈치 보이고 피곤해 죽겠네. 할머니는 한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귀가 예민해 작은 숨소리도 놓치지 못하는 그녀에게 그 대화는 낮게 속삭였지만 너무도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그제야 며칠 전 길가에서 발견했던 간식 봉투와 그 안에 접혀있던 손편지가 떠올랐습니다. 그건 실수가 아니었구나. 정말 버린 거였구나. 내가 싸준 그 마음을, 그 온기를 저 아이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쓰레기로 여겼구나. 손에 들려있던 간식 바구니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 무게는 음식이 아니라 꾹꾹 눌러 담은 애틋한 사랑의 무게였기에 더더욱 내려놓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조용히 그 바구니를 작은 서랍 옆에 내려놓고는 다시 거실로 걸어 나왔습니다. 아이고, 내가 또 깜빡했나 보다. 너희 챙겨주려고 간식 사둔다는 걸 기억이 영 오락가락하네. 나이 탓인가 보다. 그러자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어머니. 아직도 지난번에 주신 거 냉장고에 한가득 있어요. 그 웃음엔 안도감이 깃들어 있었고 그 안도감이 오히려 할머니의 마음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주춤했지만 이미 아침부터 정성껏 준비해 놓았던 도시락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결국 작은 보온 가방에 담아온 그 도시락을 조심스레 건네며 말했다. 그래도 이거 아침 일찍 준비한 거니까 이것만이라도 가져가렴. 아들의 손에 도시락을 쥐어주는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에 스쳐간 일그러짐을 할머니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말없이 아들이 차 문을 여는 모습을 따라갔고 며느리가 아무 말 없이 도시락을 조수석 바닥에 내려놓는 것까지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잠시 뒤 차는 출발하지 않고 근처 마트 주차장에 멈춰 섰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인 건 노란색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온 아들 내외였습니다. 마트 앞 조그만 공터에서 며느리는 인상을 찌푸린 채 도시락을 꺼내더니 내용물을 하나하나 꺼내 봉투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고사리 볶음, 된장 무침, 직접 무친 미나리, 그리고 그 위에 정성껏 싸놓은 메모까지 전부 그대로 버려졌습니다. 봉투는 다시 꽁꽁 묶였고 쓰레기통 옆 건물 벽에 기대듯 던져졌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 차는 다시 시동을 걸고 출발했습니다. 그 음식들은 새벽 5시에 일어나 고른 채소, 직접 다진 재료, 노쇠한 손으로 정성껏 굽고 무친 마음이었습니다. 며칠 후 다시 찾아온 자식들 앞에서 할머니는 아무것도 모른 척했습니다. 바닥에 가라앉은 감정은 말끝에 스미지 않도록 조심스레 눌렀고 손은 불어 무거운 몸을 짚듯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요새는 허리가 시큰해서 말이다. 뭐 하나 준비도 못했구나. 줄 게 없네 오늘은. 그러자 며느리는 능청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저번에 주신 김치볶음 너무 맛있었는데요. 오늘은 서운하네요. 그 말에 할머니는 짧게 미소 지었지만 그 안엔 아무 온기도 없었습니다. 가증스럽다. 그 말이 마음속에서 천천히 피어올랐지만 할머니는 그 감정을 꾹 눌러 담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던 겁니다. 이제는 그저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된다는 것을. 이제는 나 하나만 모른 척하면 모든 게 조용히 흘러간다는 것을. 시간이 흐르며 할머니는 문득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자주 오는 걸까? 무언가 필요한 게 있어서일까? 아니면 진심으로 보고 싶어서일까? 하지만 그런 의문이 들 때마다 그들은 어김없이 빈손이었고 어김없이 말은 적었습니다. 할머니가 먼저 말을 걸지 않으면 거실 가득 울려 퍼지는 건 오직 그들끼리의 대화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자신이 아닌 다른 세상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잠시 외출한 며느리를 기다리던 중 할머니는 아들과 마주 앉아 슬쩍 물었습니다. 얘야, 너희 처갓집엔 자주 가냐? 아들은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엄마. 지난주에도 갔다 왔어요. 장인어른 좋아하시는 와인도 사가고 장모님이 고급 수입 과일 좋아하셔서 예쁘게 포장해서요. 그 말에 할머니는 잠시 숨을 삼켰습니다. 아들은 눈치 없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번에는 장인어른이랑 50만 원짜리 와인 마셨는데 와, 그 맛이 정말 기가 막혔다니까요. 아, 거기 근처에 새로 생긴 레스토랑도 완전 맛있었어요. 하지만 끝까지 그는 엄마도 한번 모시고 갈게요 라는 말 한마디를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머릿속이 조용히 멍해졌습니다. 그들이 할머니 댁에 올 때 유일하게 사온 것이란 마트에서 산 10,000원 남짓의 음료수 세트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수년 전 딱 한 번이었습니다. 그제야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며느리가 빈손으로 올 때마다 요즘은 다들 어렵지라며 할머니는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하지만 처갓집엔 그렇게도 마음을 쓰고 아낌없이 지갑을 여는 모습을 아들의 입에서 직접 들었을 때 무너지는 건 마음보다 더 깊은 곳이었습니다. 나는 그저 그들 인생에 지나가는 들렀다 가는 집일 뿐이었구나. 그런 할머니의 표정을 보고도 아들은 여전히 상황을 모른 채 말의 방향을 돌렸습니다. 엄마, 근데 이 집도 이제 집값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뭐 오르고 내리고가 무슨 상관이냐. 어차피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 텐데. 그 말에 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고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말해주는 듯했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는 친구와 통화하겠다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통화 중인 사이 거실에선 낮은 말소리가 오갔습니다. 그 소리는 평범한 부부의 대화처럼 들렸지만 말끝마다 우리 집이란 단어가 무겁게 걸려 있었습니다.
여기는 우주 공부방으로 딱이야. 햇살도 잘 들고. 응, 저 안방은 우리 둘이 쓰면 되겠다. 채광도 좋고 베란다도 넓고. 할머니는 문틈으로 흘러나오는 그 조용한 음성을 들으며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들은 마치 이미 이 집의 주인이 된 듯 각 공간을 배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근데 지금 집값이 많이 올랐대. 이 타이밍에 팔면 딱 좋긴 한데 그냥 우리가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근데 언제쯤 여기로 들어올 수 있을까? 조금만 더 기다려봐. 요즘 엄마가 치매 기운 있는 것 같더라. 저번에도 간식 사놨다고 했는데 정작 아무것도 없었잖아. 원래 그런 거 절대 안 있는 분인데 이제 확실하지. 동생은 아예 집에도 안 오잖아. 이 집은 결국 우리한테 올 수밖에 없어. 지금은 좀 귀찮아도 조금만 더 잘 보여두자. 할머니는 그들의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들었습니다. 단 한 번도 집을 물려준다고 약속한 적도 없었고 그럴 계획은 없었는데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정해놓은 듯 했습니다. 그녀의 의사 따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살아있는 지금조차 그녀는 집이라는 이름의 배경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분노를 넘어 말문이 막히는 기분이었다. 그날 안방에서 들은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는 단순한 서운함을 넘어서 그녀의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안겨주었다. 엄마가 어릴 때 날 버린 게 죄책감으로 남아있거든. 내가 불쌍한 척만 하면 뭐든 다 들어주실걸? 그 말은 칼처럼 심장을 찔렀다. 자신이 아들을 버린 게 아니라 그 지옥 같은 현실에서 지켜내기 위해 더 나은 삶을 기대하며 눈물로 결단을 내렸다는 걸. 그녀는 매일같이 마음속으로 수천 번 되새겼다. 그게 최선이었다. 그때 나는 너를 살리려 했던 거야. 하지만 아들은 그렇게 기억하지 않았다. 그의 기억 속 어머니는 손을 놓아버린 사람이었다. 그러나 다시 만난 이후 그녀는 그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아들을 보듬었고 며느리에게도 한 점 부끄럼 없이 따뜻하게 대했다. 그 모든 시간들이 단지 죄책감이란 이름으로 재단된다는 사실이 할머니를 절망케 했다. 얼마 후 어버이날이 다가왔다. 아들은 저녁엔 처갓집에 가야 한다며 점심으로 일정을 정했다. 해마다 그래왔듯 이번에도 아들은 엄마가 좋아하시는 그 갈비집 가요라며 늘 가던 소박한 고깃집을 예약했다. 할머니는 항상 큰돈 쓰지 마라, 그 집이면 충분하다고 말하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엔 그저 참아온 소망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번엔 조심스레 말을 꺼내보았다. 이 근처에 새로 생긴 대게집이 있다던데 거기 한번 가보자꾸나. 그 말에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엔 순간적으로 스치는 당혹감이 어렴풋이 지나갔다. 대게요? 며느리가 입꼬리를 억지로 올리며 말했다. 선주가 해산물을 안 좋아해서요. 비린내만 나도 못 먹거든요. 그 말은 마치 연극처럼 어색했고 며느리의 눈빛은 이미 다른 식사 약속을 숨기고 있는 듯했다. 실제로 그날 저녁 그들은 바로 그 대게집에서 처갓댁 식사를 예정하고 있었다. 결국 그날도 할머니는 늘 가던 고깃집 문을 또 한 번 열었다. 익숙한 냄새, 익숙한 메뉴, 익숙한 대화. 하지만 그날은 조금 달랐다. 멀리서 딸이 오랜만에 찾아왔고 그 덕분인지 마음이 조금은 풀렸다. 기억 속에 묻어뒀던 따뜻한 얼굴, 말없이 손을 꼭 잡아주는 손길에 할머니는 모처럼 환하게 웃었다. 그날은 그녀가 1년에 단 한 번 막걸리를 마시는 날이기도 했다. 첫 잔을 들고 기울이며 지난 시간들을 천천히 씹어 삼켰다. 한 모금 또 한 모금, 쓴맛 속에서 살짝 피어나는 단맛처럼 잠시나마 감정도 무뎌졌다. 그렇게 잔잔하게 취기가 오르던 중 창가 쪽 자리에 앉아있던 할머니의 귀에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스며들었다. 늦은 오후 한산한 거리에선 작은 대화조차 선명하게 들렸다. 진짜 엄마가 대게집 가자고 할 줄은 몰랐네. 어떻게 알았지? 몰라. 그냥 눈치챈 걸 수도 있고. 근데 다행히 넘어가서 다행이다. 이번에 장인어른 생신도 그 집이잖아.
거기 또 가면 음식 겹친다고 뭐라 했을 텐데. 진짜 다행이지 뭐. 근데 엄마는 항상 그 고깃집이 좋다고 했으니까 괜찮을 거야. 할머니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떨었다. 내가 좋아한다 말한 건 너희가 부담되지 말라고 했던 건데, 그 배려는 언제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그녀의 작은 바람은 한 번도 존중받은 적 없었다. 창문 너머로 저무는 햇살이 테이블 위로 길게 드리웠다. 할머니는 막걸리 잔을 내려놓고 고요히 그 햇살을 바라보았다. 그 따뜻한 빛이 왠지 모르게 그날따라 더 쓸쓸하게 느껴졌다. 계산서를 놓고 머뭇거리던 순간 자식들 사이에 날선 말들이 오갔다. 이번엔 누가 낼 거야? 뭐 많이 나온 것도 아니고 오빠가 좀 내지 그래? 나 저녁에 처갓집 가서 또 돈 써야 돼. 요즘 벌면 다 그쪽으로 가잖아. 나도 좀 봐줘라. 눈치 보기도 힘들어. 내가 내면 아내가 또 뭐라 하거든. 나도 요즘 빠듯해. 그리고 엄마 집 가면서 이것저것 받았잖아. 엄마가 주는 거 너도 엄청 좋아하잖아. 그럼 너는 집에 오는 길에 그런 말도 해봐라. 여길 오면 얼마나 귀찮고 피곤한지 너도 알잖아. 그 대화는 마치 고깃집 안의 공기를 찢는 거칠게 퍼져나갔고 그 자리에 앉아있던 할머니의 얼굴은 서서히 굳어갔다. 그녀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앞에 놓인 고기는 절반도 채 먹지 못했고 잔에 남은 막걸리는 고요하게 출렁이고 있었다. 뒷주머니에서 손수건에 감싸 넣은 작은 흰 봉투 하나를 꺼내들었다. 오래 접혀있던 봉투 속에는 구겨진 지폐들이 들어있었고 그녀는 그것을 꺼내 계산대로 향했다. 자식들이 잠시 밖으로 나간 틈을 타 할머니는 조용히 계산을 마쳤다. 이후 돌아온 자식들 앞에서 그녀는 작게 말하며 웃었다. 나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그 길로 집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다. 지금 집으로 가면 또 그 애들이 쫓아올 거야.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짧은 문자를 남겼다. 나 먼저 들어갈게. 취기가 올라서 좀 쉬어야겠구나. 그렇게 공원을 향해 무겁고도 조용한 발걸음을 옮겼다. 저녁 무렵의 공원은 비어 있었다.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도 지나가는 자전거 바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세상은 조용했고 그 정막 속에서 유일하게 들리는 소리는 벤치에 앉은 할머니의 억눌린 울음소리뿐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주름진 손으로 얼굴을 감싸 안은 채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눈물은 그저 흘렀고 마른 땅 위에 뚝뚝 떨어졌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소리가 그녀의 눈물 아래에 잠긴 듯했다. 한참 후 마음을 진정시킨 할머니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이미 자식들은 들어와 있었다. 거실에 앉아 아무 일 없다는 듯 TV를 보며 웃고 떠드는 그들의 모습은 그녀의 심장을 다시 한번 옥죄었다. 그녀는 말없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불도 켜지 않은 어두운 방 안에서 침대 모서리에 걸터앉아 다시금 눈물을 삼켰다. 하지만 이젠 서러움보다 체념이 더 컸다. 그녀가 그렇게 조용히 울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거실에 울려 퍼지는 웃음소리는 더욱 잔혹하게 들렸다. 마치 그녀의 눈물 따윈 아무 의미 없다는 듯 TV 속 웃음소리와 자식들의 대화가 방 안까지 스며들었다. 그 순간 할머니는 생각했다. 차라리 가진 게 없었더라면 이렇게까지 외롭진 않았을까. 자식들의 속내를 볼 때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것이 자식에게 고마움이 아닌 계산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이 허탈해졌다. 그리고 그날 밤 오랜 세월 산전수전을 다 겪으며 살아온 이 여인은 조용히 다짐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소모하지 않겠다고, 자식에게 마음을 걸지도 기대하지도 않겠다고. 그녀는 처음으로 자식이 아닌 자신을 위해 살아보기로 마음먹었다. 예전에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미안함을 달고 살았다. 어릴 적 너희를 힘겹게 떠나보냈나. 그러니 지금은 조금 기대도 되겠지. 그런 마음으로 조심스레 이런저런 부탁을 건넸던 날들이 있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대개 억지로 억눌러 내뱉는 알겠어요.
혹은 인상 찌푸린 얼굴뿐이었다. 그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할머니는 스스로를 탓했고 결국 하고 싶던 일들조차 하나둘 포기했다. 이 나이에 뭘 바라나. 그냥 조용히 살아야지.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엔 어느 순간부터 작은 변화가 싹 텄다. 자식에게조차 머뭇거리며 건네야 했던 부탁을 낯선 이에게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다시 배움을 시작했다. 버스 노선도 모르는 길에 우두커니 서 있다. 지나가는 어르신에게 길을 물었고 택시를 잡는 법, 카드 충전하는 법, 약국에서 진료 예약하는 법까지 하나하나 혼자 힘으로 해냈다. 실수도 많았고 돌아가는 길에 헛웃음을 지을 때도 있었지만 그런 순간조차 자식의 눈치 보는 것보단 마음이 훨씬 편했다. 차라리 모르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게 낫다. 자식에게 물어봤자 돌아오는 건 한숨이니까. 이제는 집마저 지키기로 마음먹었다. 더는 남의 손에 쥐어주지 않으리라. 할머니는 스스로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다. 동네 복지센터에도 가보고 동네 신문도 뒤적이며 혼자 정보를 모았다. 자식들에게 묻는 건 애초에 생각하지도 않았다. 그들이 찬성할 리 없다는 걸 누구보다 그녀 자신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자식이 집에 와도 할머니는 문만 열어주고 다시 자신만의 리듬대로 하루를 살아갔다. 방 정리, 작은 화분 돌보기, 시장 한 바퀴 돌고 오는 산책, 예전처럼 웃으며 반찬을 싸주지도 손편지를 넣어주지도 않았다. 그런 변화에 이상함을 느낀 아들과 며느리는 어느 날 그녀가 외출한 틈을 타 안방에 몰래 들어갔다. 서랍을 뒤지고 책상 밑에 꽂힌 종이들을 넘기다 결국 그들은 진실을 마주했다. 주택담보연금 신청서. 며느리는 얼굴이 붉어지며 화를 참지 못하고 할머니에게 쏜살같이 달려갔다. 어머니, 이 집 담보로 연금 받으시게요? 그걸 왜 저희랑 상의도 없이 결정하세요? 할머니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그녀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내가 내 집으로 뭘 하겠다는데 누구 허락을 받아야 하니? 당황한 며느리는 억울하다는 듯 말을 이었다. 아니, 이 집 저희 주시려고 했던 거 아니었어요? 제가 얼마나 자주 찾아와서 어머니를 챙겼는데요.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할머니는 순간 피식 웃었다. 그 웃음엔 서러움이 아니라 이제는 분명한 선을 긋는 단단함이 배어 있었다. 네가 챙겼다고? 그럼 내가 줬던 음식이며 간식은 왜 차 타기 전에 그 동네 쓰레기통에 버렸니? 그럴 거면 니네 집 근처에 버릴 것이지 왜 내 집 앞에 두고 가? 또 하나 묻자. 너희 여기 올 때 손에 뭘 들고 온 적은 있었니? 너희 처갓집엔 그 비싼 와인까지 들고 간다며? 난 그 말 다 들었다. 너희 얼마나 잘하나 귀가 썩도록 들었다고. 할머니의 말에 며느리는 할 말을 잃었다. 입술을 달싹이다 말고 고개를 돌렸고 곧 아들이 대신 나섰다. 엄마, 그건 좀 너무하시다. 어쨌든 우리가 얼마나 자주 왔는데 그게 다 정이지 뭘 바라고 온 거야? 그 말에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정. 내가 그 정이 부족해서 니네에게 너무 많이 줬나 보구나. 그녀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엔 더 이상 후회도 미련도 없었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언젠가 이 마음의 불을 끄기 위한 작은 결심들을 하루하루 쌓아왔던 것이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더 이상 자식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다. 이제 그녀의 삶엔 더는 엄마 역할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비로소 자신을 돌보기로 했다. 엄마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이 집에서 평생 살아서 뭐하게요? 치매라도 걸리면 누가 돌봐드린다고요? 그 말에 할머니는 조용히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이전과는 달랐다. 언제나 이해하려 애쓰던 그 눈동자가 이제는 단단하게 닫혀 있었다. 한마디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다. 치매? 내 기억력 아직 멀쩡하다. 그때 간식 안 산 거? 일부러였다. 너희가 얼마나 날 우습게 보는지 알고 싶어서 거짓말한 거다. 그리고 설령 치매가 온다고 해도 너희 손 빌릴 일은 절대 없다. 죽었다 깨어나도 너희에게 돌봐달라고는 안 할 테니 그만 썩 나가라.
그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순간 굳어버렸다. 분명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들이 이 집의 주인인 양말하던 그들은 이제 집안 구석에 박힌 낯선 손님처럼 우두커니 서 있었다. 할머니는 주방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손에 소금통을 들었다. 내 말 안 들으면 지금 당장 이 소금 뿌릴 테니까 당장 나가. 이제껏 본 적 없는 할머니의 분노에 겁을 먹은 아들과 며느리는 눈치도 못 보고 황급히 밖으로 뛰쳐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고 할머니는 조용히 거실 한가운데 앉아 깊고도 긴 숨을 내쉬었다. 그 숨결 안에는 수십 년을 눌러왔던 억울함과 슬픔, 그리고 마지막 남은 기대의 흔적까지 실려 있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진짜로 다시 삶을 시작했다. 동네 복지관에서 수업을 신청했고 그림 그리기, 요가, 스마트폰 사용법 강좌까지 하나하나 배우기 시작했다. 화단에 핀 꽃들에게 매일 인사를 건넸고 햇빛이 드는 거실 구석에선 새 화분들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이제 연금으로 생활을 꾸려가며 모아둔 돈은 오롯이 자신을 위해 썼다. 지금껏 늘 자식들의 입맛만 생각하며 밥상을 차렸던 그녀는 이제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을 만들어 조용히 혼밥을 즐겼다. 옷장엔 오래된 옷 대신 그녀가 직접 고른 원피스 한 벌이 걸렸고 머리칼도 단정히 손질했다. 거울 앞에서 조용히 웃는 자신을 보고 할머니는 속으로 말했다. 그래, 이게 나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나를 살린 거야. 여러분은 김씨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뒤늦게라도 자식이라는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색으로 삶을 채워나간 그녀는 결국 해방을 선택한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수록 주저하게 됩니다. 내가 쓴 돈이 아까워지고 내가 원하는 걸 말하는 것도 불편해지고 심지어 경제적으로 넉넉한 상황임에도 혹시 자식에게 민폐가 될까봐라는 이유로 스스로를 후순위로 미룹니다. 그 결과 많은 어르신들은 죽을 때까지 자신을 위해 돈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한 채 인생을 마감하곤 합니다. 하지만 돈은 모으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쓰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것도 누군가의 인정을 사기 위해서가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 내가 사랑하는 시간에 쓰기 위해 말입니다. 물론 지나친 낭비는 경계해야겠지만 적어도 남은 노후만큼은 누구의 부모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자신에게 돈을 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먹고 싶었던 음식, 가보고 싶었던 곳, 배우고 싶었던 것, 그 모든 것들이 인생의 끝자락을 더 반짝이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인 권리 그 이상입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방법, 그리고 끝내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스스로를 돌보는 모든 분들의 용기 있는 여생을 응원하며 다음에는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